여기 양가로 3번 법인은 무슨 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어요? 분사무소 이전. 이제 분사무소 아까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이전 들어갑니다. 이제 칠판을 이따 보세요. 이제 좀 이따가 봐드릴게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주된 사무소는 서울 종로에다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남양주시에다 설치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남양주시에다 설치했잖아요. 근데 분사무소 이전은 이걸 이전한 거예요. 이게 이 주된 사무소를 옮긴 게 아니고 이걸 이전한 겁니다. 어디로 이전했냐? 구리로 이전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만약에 이거 이전하면은 아까 우리가 관할구역 내의 이전, 밖으로 이전 이거 공부했죠. 그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를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분사무소만 옮기는데 그러면 이 남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구리로 옮겼다. 그러면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될까? 자, 찍어봐.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할까? 주된 사무소 종로구청장이 할까? 남양주시장이 할까? 구리시장이 할까? 분사무소 이전할 때. 종로. 주된 사무소 쪽으로. 여기도? 네. 종로. 네, 종로입니다. 이게 분사무소는 거의 다 주된 사무소로 가고 있어요. 아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갔죠?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가요. 여기다가 10일 이내에 이전했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고비 서류가 뭐냐? 아까 우리가 밖으로 이전할 때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했죠. 여기서는 등록증 대신 아까 뭘 받아서 신고 확인서. 이 신고 확인서에가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등록증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았잖아요. 여기가 소재지가 들어있다고.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고 확인서는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소재지. 그럼 이제 어차피 분사무소 옮겼으니까 소재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해줘요. 재교부 해준다고. 이렇게 밖으로 갔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분사무소를 남양주에서 남양주시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분사무소를 옮겨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 확인서에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고 내로 갔을 때는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 확인서에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구리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이전해 온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그럼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줄까요?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통보해줘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알려줄까? 이전에 갔다고? 남양주시장에는?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틀려도 좋으니까 찍어봐. 통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예요. 저기 해줬으니까 여기는. 해줘? 해줘? 예, 해줘? 다 해준다는데? 그럼 맞으면 혼자 맞고 틀리면 혼자 틀려요. 해주었어요. 통보해 줍니다요. 그 이유는 법에서 이것도 이유 없어. 법에서 양쪽이 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법에서 이쪽만 통보하라 했거든요. 과거 아주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양쪽에다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시험 문제예요. 이쪽만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쪽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쪽 이렇게 끝났어요. 자, 양가로 3번 39페이지 세 번째 줄. 의에서 세 번째 줄. 이전한 날부터 며칠이네? 거기 며칠고 주된 사무소 등록.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묶으세요. 신고 확인서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가 구비 서류에 들어가고,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몇 적었어요? 다만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2가지. 이제 원칙은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고 내로 갈 때는 재교부도 있고 변경해서 줄 수도 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전 사실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로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미쳐보세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통보 동그라미. 양쪽에도 통보하라 했잖아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다 통보하라. 밋이잖아요. 밋. 됐어요?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번, 20번 이렇게 자꾸 봐야 되거든요. 잊어먹게 이제 이 과목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다 보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단 중개사 시험을 시작했잖아요. 1년간은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생활인들이라 그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도는 나가고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야 돼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3시간 다 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시간 졸어더라도 1시간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은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쭉 쫓아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0쪽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업무범위. 여기도 이제 시험 자주 나오는데 자 칠판 보세요. 업무범위. 이것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처음에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두 번째가 겸업 범위가 있어요. 뭐 겸업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지역 범위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종별에 따라 공부하면 돼요. 아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할아버지 복덕방들. 자, 그러면 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지역은 어디냐?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면 종로구에다가 아까 사무소 냈다 그랬잖아, 주된 사무소. 그러면 이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는 부산 거, 대전 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럼 아까 법인은 뭘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분사무소.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어디로 봐야 될까? 남양주시에 설치된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남양주시 물건만 중개할 수 있을까? 경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전국 다 할 수 있을까? 여기도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도 대전 거, 서울 거, 부산 거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있잖아요. 지역농협이 특수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지역농협의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 할까? 남양주시만 지역이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하여튼 여기는 정신없어. 저기는 항상 아무 생각 없어.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도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농협은 농지만 할 수 있거든요. 농지만. 다른 거 토지 건물 못하고 농지만 할 수 있는데 부산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 대구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할 것도 없어. 다 전국이요. 법인은 다 전국. 이게 특수법인이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다 이걸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합격해서.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양주에 사무소 내더라도 부산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아는 사람 물건이 대전에 있으면 그거 중개할 수 있다고.
그게 뭐 남양주 사람하고 대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국이에요, 전국. 공부할 거 없죠, 지역 범위는. 근데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 왜?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부터 해온 할아버지 복덕반도. 이분들은 그래서 지역이 제한을 받아요. 원칙적으로 어디냐? 사무소 소재지관은 시도입니다.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양주시예요. 남양주시의 중개인이 여기다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이분들의 업무 지역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 시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경기도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도란 말이. 근데 인근 서울 건 못 해요. 서울 건 못 해요. 왜?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개인은 서울시는 해도 경기도 걸 못 해요. 뭔 소리 알겠어요? 시도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경력이 많거든요. 경력이 가장 오래돼서 이분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1984년 이전에 신고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없어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분들은 경력은 많은데 업무 지역을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업무 지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넓히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 사이트를 말해요. 여기 가입하면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있잖아요. 자, A 정보망에 이 사람이 가입했다 그러면 이 중개인이 여기에 공개된 물건은 대전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다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공개되지 않는 서울 물건은 중개 못하죠. 관할지역 바뀌니까. 근데 정보망에 뜬 물건은 경기도 밖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요. 전국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지역은 전국. 그리고 부칙 6조 2항 규정 개공 중개인들은 원칙은 사무소 소위 시도.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그 관할구역 안에만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에 가입해 중개하는 경우는 자,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가로로 묶으세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묶었어요? 그 밑에다 밑줄 긋고 전국 확대 X라고 적으세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버립니다. 자,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지역 즉 경기도 밖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업무 지역 범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할 때 어느 지역까지 중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차피 중개인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국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사무소 내더라도 부산에 있는 물건이든 서울에 있는 물건이든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뭐 인터넷이 다 발달이 돼서 꼭 그 한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활용만 잘하면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 영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모든 게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식당 같은 거 산속에 넣어놔도 잘 되잖아요. 산속에 식당 내놔도 잘 되잖아요. 다 차갖고 오니까. 광고만 잘하면 돼. 홍보만 잘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뭐 어디가 장소가 좋아야 된다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희석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어디다 두든 자기가 활용만 잘하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 겸업범위입니다. 겸업. 이거 매년 출제가 돼요. 33회, 여러분 34회잖아요. 33번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겸업 범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공부하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관심사는 또 겸업할 수 있냐? 중개업하고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제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 중개업만. 이게 원칙이에요. 중개업만 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걸 합해서 개인이라 그래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중개인 합해서 법인하고 대립해서 개인이라 하는데, 개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로워요. 그렇게 중개업하고 편의점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겸업 못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칙과 예가 정반대입니다.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을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겸업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만 생각하면 법인은 원칙으로 중개업하되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일단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럼 이제 6가지가 거의 시험에 나와요. 이제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오는데 저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도표 보세요. 도표. 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6가지가 이제 그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으로 6가지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권 거기서부터 밑에가 6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칠판을 보면서 자, 그거 읽어보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나와 있죠? 상가구 주택. 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밑줄 그었어요. 이걸 밑줄 그으라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고를 안에다 적어. 직접 임대업은 못합니다. 임대업 X. 그러니까 법인 개공이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럼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직접 임대 사업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틀리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어요. 상담. 자, 개발 밑줄, 상담 동그라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인 개공이 직접 부동산 개발업은 못해요. 적으세요. 부동산 개발업 X. 그러니까 법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되고, 부동산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누가 상담 들어오잖아요. 이 부동산을 개발하면 좋아요. 그러고 상담 들어오면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한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자, 이걸 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경영기법하고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개공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경영기법하고 경영정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공. 그럼 일반인 X라고 적으세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데 틀려버리고,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공으로. 개공이 사장들이잖아요. 중개업소 사장. 그래서 이제 이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일반인 X.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 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 토지 분양 대행 X라고 하세요. 상가하고 주택입니다. 상가하고 뭐다? 상가하고 주택을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이지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틀리다. 상가하고 주택. 그 다음에 이 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알선. 알선입니다. 알선. 알선 동그라미. 이 사업체를 알선한다. 도배업체를 알선한다. 그러면 여기도 옆에다가 이 사업 X, 도배업. 직접 이 사업은 못해. 이 사업을 직접 운영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하면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 사업체 소개해 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소개해 주는 거. 도배업체 소개해 주고 돈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 사업 뛰어들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으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법인 안 만들고. 그러면 중개업하고 임대업 할 수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토지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법인은 상가 주택 분양 대행 못해, 토지 분양 대행 못해. 근데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개인들은 토지 분양 대행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6가지도 할 수 있고. 됐어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인, 이건 법인은 이제 이걸 못 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경매,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및 매수인적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거기 옆에 무엇은 못 한다 그랬어요? 중개인들은 못 해요. 왜냐면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경공매 하려면 또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노란 분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업이 아주 자유롭고. 그러면 중개인들은 이 5가지는 겸업할 수도 있고 노란 분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공매는 못 한다 그랬죠? 중개인만 경공은 못 해.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걸 자꾸 읽어서 6가지를 자꾸 읽어서 법인이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노란 분필은 못 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개인들은 그것까지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양가로 3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중개법인의 겸업에 대한 보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우리 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중개보수는 많이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법정 보수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개업이요, 겸업이요. 겸업. 그러니까 상담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 이 뜻이에요. 합의한 보수입니다. 그 오른쪽에 관련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없으면 합의한 보수.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안 걸려. 그죠?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 보수 규정은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 본래의 업무하고 해당 법률 규정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가리법 공인 중에 14에서 정한 중개법 6가지 업무는 겸업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지역농협은 농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겸업 못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은 저 6가지 못합니다. 못해요. 관련 법에서 규정되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고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응용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겸업범위 끝났어요. 지역범위 끝나고 겸업범위 끝났어요. 법인들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6가지 끝났습니다. 자, 되게 쉽죠?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자, 거기 보면 고용인이라고 나오죠? 고용인. 고용인 개념 들어가 볼게요. 고용인이란 게 뭐냐면, 자,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업소 사장이잖아요. 거기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 고용인. 근데 고용인은 2가지가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공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소속공인 중개사란 건 뭐냐?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는 거고, 여기는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없이 취업하고,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첫째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근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도 못 하거든요.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첫째 시간에 우리가 중개 업무 배웠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개 업무가 뭐다? 첫째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없죠? 자, 여기는 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또 맞았어요. 또 확인 설명서 작성, 또 확인 설명, 공부하면 된다니까? 다 돼요. 공부하면 다 돼요. 그럼 확인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소재지 면적을 매수인에게 물건 소재지 면적 조사하고 설명하는 거. 이건 원래 개공이 하는 일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인데 서공도 할 수 있고 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이런 거.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이런 거. 자, 이 서공도 할 수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근데 보조는 못 합니다. 계약서 못 쓰고 확인 설명서 못 쓰고. 그리고 이제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죠.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건 똑같아요. 보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첫째 시간에 공부한 거고 여기서는 뭘 공부하냐면 이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보조는 공통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차이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통점 한번 볼게요. 이 공통점이 이 둘의 공통점. 소공하고 보조는 공통점. 그러면 이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까요? 둘 수 있어. 안 둬. 요즘 혼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개공이. 직원 없이. 안 둬도 관계없어요. 이건 공통점. 그리고 고용인은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1명 두든 10명 두든 제한이 없어요.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보조원들은 10명 이상 못 두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규정이 없잖아요. 고용인은 제한이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그 도표 보세요. 41페이지. 그 고용인은 제한이 없다. 공통점 나와 있어요? 첫째 칸에.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소속공인 중개사나 보조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 종료하면 종료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하면 무슨 신고? 종료하면 무슨 신고?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할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 오른쪽에 나왔어요. 업무 개시 전 몇 적으세요? 업무 개시 전. 어떻게 14일 어디서 나오세요? 알죠? 아무거나 찍으면 돼. 어? 아, 4대 보험. 아주 좋았어요. 4대 보험 신고. 그래서 아무것도나 막 적용해도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10일 이내 몇 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를 고용해도 고용 신고를 하라고.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 보조원을 고용해도 고용 신고 하라고. 또 그만두면 종료 신고 하라고. 둘 다 며칠이네? 10일 이내. 보조원도 종료 신고, 소공도 종료 신고. 이 공통점. 자, 둘 다 결격 사유 우리가 이 앞뒤 배웠죠. 뭐 미성년자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집행유예 받지 않아야 되고 이거 기억나요? 이 앞뒤 배운 거. 결격 사유. 아니 그 결격 사유 내용을 통째로 배웠거든요. 결격 사유 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이 아니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이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집행유예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이 앞뒤 공부했어요.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이 내용이. 이 교재가 한 바퀴가 전 범위가 한 바퀴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 이제 다음번에는. 그죠? 왜냐면 내가 결격사유 이야기했을 때 이 앞뒤 배운데도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가 돌고 나서 두 바퀴째부터 이제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다른 것부터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가 그래요. 이게 이제 어렵다 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가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가 있고 또 우리 과목에 있는 것이 다른 과목에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범위를 한 바퀴가 돌아가야 돼. 2개월. 최소한 2개월 한 바퀴. 알든 모르든 돌아가야지 3개월째부터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이거 뭐 소련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게 자꾸 듣고 보고 전 범위를 한 바퀴 돌면은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결격사유 그러면 대충은 생각나야 되거든요. 이 앞에 배웠던 거.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자, 하여튼 둘 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집행유예 안 받아야 되고 징역형 안 받아야 되고 둘 다. 공통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중소속. 이중소속도 이 앞에 배웠는데 양쪽에 근무한 걸 이중소속이라래. 그럼 소공도 양쪽에 근무하면 돼? A계공, B계공? 보조원도 양쪽에 근무하면 안 돼? 이 공통점이요. 이중소속을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금지행위는 다음 주나 배울 건데 금지행위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 더 받지 말라 이런 거. 직접거래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다음 주에 배워요. 이것도 둘 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초과 보수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개 보수 많이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도 공통점. 보존이 됐건 성원.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중개하다 보면 의뢰인은 물건 조사로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되죠. 집에도 가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 재산 상태랄지 여러 가지 의뢰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걸 누설해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서공이 됐건 보존이 됐건 비밀 준수해야 돼요. 자, 비밀 준수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번 찍어봐. 언제까지 비밀 준수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이 비밀 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대략 언제까지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찍어봐. 1번 계약 객관식. 1번 계약 끝날 때까지. 2번 중개업을 그만둘 때까지. 3번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돼요. 이게 비밀 준수는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개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비밀이 많아지겠어요? 적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 준수 의무도 근데 이 비밀 준수 개공만 한 게 아니라 소공도 비밀 준수 의무 있고 보조원도 준수하라 이 말이에요. 보조원이 다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공통점.
그다음에 이 둘 다 우리가 이제 교육은 네 가지 교육이 있는데 예방 교육 대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교육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방 교육 배울 건데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예방 교육 이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가 도는 게 중요하고 예방 교육 둘 다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행정 형벌이 징역 벌금인데요. 잘못하면 중개 보조원도 징역 벌금 들어가고 소속 공인 중개사도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징역 벌금 대상이다. 이걸 행정 형벌이라 그래요. 행정 뭐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 형벌. 징역 벌금 행정 형벌 이거 공통점. 그 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이런 건 나중에 다 배워요. 이건 배웠고 이것도 아직 안 배웠고 이것도 안 배웠고 이것도 안 배웠고 이것도 안 배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건 어차피 배워나갈 내용들입니다. 공통점급. 이제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뒤에 넘겨보세요. 예, 자, 이건 공통점이고. 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냐? 없이 취업했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예요? 거기 이제 그 맨 첫째 칸 자격증 있냐 없냐? 공부했고, 그 네 번째 칸 업무 범위 있죠. 서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죠. 그 네 번째 칸 나와 있죠. 근데 보조원은 이거 해 못해? 못해. 이거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칠판 보세요. 이 계약서 쓸 때 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사장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서명 날인해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개공만 서명 날인한 게 아니라 소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러면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근데 보조원은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왜? 계약서 안 쓰니까. 계약서 못 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칸 나와 있죠? 두 번째 칸. 그리고 또 뭘 보면 이 날인 순서 바꿀게요. 이 계약서에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돼요. 도장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되고 남양주 시장한테 등록한 인장을 써야 돼. 내가 이 계약서에 이 인장을 쓰겠다.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는 계약서를 쓰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가 있죠. 품위유지 신의성실은 소공만 있어요. 소공만. 그럼 보조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조원들은 술 먹고 비틀거려도 돼요. 그렇죠? 품위유지 의무가 없어. 그렇죠? 술 먹고 비틀거려도 돼. 보조원들은. 그럼 소공은 비틀거리면 돼? 술 먹어도 중심 잡고 그래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려면 지금 빨리 비틀거려.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인데, 아까 예방 교육은 둘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소속 공인중은 실무 교육하고 연수 교육, 이제 이 교육도 나중에 배워요.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 배울 건데, 이 둘을 대상이 돼요. 근데 보조원들은 직무 교육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워요. 교육 파트에서, 저 뒤쪽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아간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들어봐. 지금은 그냥 들어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배우거든요.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근데 보조는 못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이것도요. 이거 다 나중에 배워요. 인장등록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은 한번 봤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걸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그래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표 밑에 글씨 한번 볼래요? 소공 보조원이 애국인 동그라미. 이 직원을 애국인으로 고용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공할 때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도 있고 베트남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결격 사유 이 앞쪽에 배웠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첨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표시 보세요.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서속공의 자격 확인 요청. 그러니까 이 서공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요. 이게 서속공 본인이 입증하지 않고 직접 확인. 그리고 교육 수료 여부도 확인하라. 결격 사유 있냐 없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책임. 자, 이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도표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건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 왼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고용인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사장인 개공도 같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책임이 있어요? 민사 책임이 있고 이건 돈으로 배상한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죠. 이 세 가지 책임이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민사 책임, 돈으로 배상하는 거,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제재거든요. 제재. 벌칙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벌칙을 많이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바퀴 돈 다음에 두 바퀴째 할 때 설명할 거고, 오늘은 이것만 설명합니다. 일단은 제목만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거든요. 자, 칠판 봐보세요. 앞에 앉아서 이제 고생을 하는데 칠판을 볼 때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아니,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자, 봐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죠? 이 밑에 직원인 고용인들이 있어요. 소공하고 보조원. 근데 이 사람이 매수 의뢰인에게 중개를 하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직원들이 중개하면서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 하자 때문에 손해가 1억 원이 발생했어요.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다? 1억. 그러면 피해자는 이 직원이 잘못해갖고 지금 손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찍어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당했죠. 이건 민법에서 가능해, 우리 법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법에서 배상해 달라고 해도 돈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 여백에다 좀 적어주실래요? 밑에. 그 밑에 여백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렇게 적으세요.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적었어요? 이 규정 하나 때문에 봐보세요. 그럼 이 사람 행위는 곧 개공행위다. 그럼 개공이 사고 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개공행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 1억. 동시에 청구했을 때는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다 1억 청구해서 누구에든 받으면 다른 채무는 소멸. 개공이 배상해주면 이 사람 채무 소멸. 이 사람이 배상하면 개공 채무는 소멸. 이해됐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청구하면 둘이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대.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 그래서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부진정 연대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사고 쳤더라도 개공이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면 돈 많은 쪽에 청구하면 돼요. 개공에게 청구하든 이 사람은 고용인에게 청구하든 관계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더 편하겠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빚만 넣어뒀는데. 하여튼 그러면 개공이 배상을 해줬어요. 1억을. 그럼 개공은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예요?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당신 때문에 배상해 줬으니까 나한테 빨리 1억 갚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걸 구상한다는 말 들어봤죠? 구상권. 들어봤죠? 구상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상을 해줬으니까 나한테 갚아. 이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고, 일단 피해자는 개공으로부터 먼저 배상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무과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하여튼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사고 치면은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사 책임은 그래. 민사 책임은 직원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무조건 연대 책임 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개공이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갚으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돈 없으면 이제 개공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직원을 잘못 고용해야 돼? 잘 고용해야 돼? 잘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죠? 왜냐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연대 책임 관계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도표 민사 책임만 볼게요. 그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용인이 손해 끼친 건 중간에 보면 과실 책임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고, 근데 그 위에 보면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건 뭐냐?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 도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그 뜻이라고. 자, 그 고용인의 과실 책임이란 말은 고용인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이 있다 이 말이고, 무과실 책임이라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사장이 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민사 책임이 돈으로 배상해 준 거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이걸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 말이구나. 자, 그 정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건 제재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해봤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민사 책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절 보세요. 4절 보면 무슨 등록이 있어요? 인장 등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장은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돼요. 관청에다 등록한 인장만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공부를 할 건데, 자, 인장 등록은 개공하고 소공만 하겠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개공, 소공 묶으세요. 개공하고 소공만 인장 등록 의무 있고, 보조원, 중개 보조원 X. 그리고 업무 개시천 몇 쪽 오세요? 업무 개시천까지 합니다.
인장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개공은 언제부터 업무 개시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이때부터요. 이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서공은 고용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불편하니까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인장 등록 같이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공 고용 신고하러 갈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자, 이걸 적어놓으면 돼요. 거기 책이 없으니까. 개공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되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안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시점이에요, 이게.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좋아요. 정신없어. 그래도 일단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쉬워져요. 봐봤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이 있어요. 법인이, 책을 보세요. 판사 안 할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냐? 상업등기규칙에 신고한 법인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 게 아닙니다. 법인 자체의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할 곳은 등록관청에 따르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근데 분사무소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밑줄 것이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세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두 가지입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사무소 운영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분사무소 운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책임자. 책임자.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알겠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 책임자 인장을 주로 보증을 해줘.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그 인장을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는 그러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등록해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제가 종합 정리할게요. 오늘 배울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아까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거의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로 가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통적 현상이 나타나요. 공통된. 그리고 등록 절차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가름한다. 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개인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가족관계 등록부 밑줄 그으시고, 주민등록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성명 동그라미. 주민등록부나 가족관계 등록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이상? 7mm에서 30mm랑. 그 30mm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뭐 계약서 쓸 때 큰 네모 도장 파고 하면 안 돼. 이런 인장은 등록이 안 돼. 7mm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 써라. 개인들은.
그리고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되고 이때는 어떻게 인장 등록한다 그랬어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띄어다 주면 되지만은 개인들은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에 이제 인적사항 적고 거기 날인날이 있어요. 이게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여기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요. 인장등록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인장을 반납하면 안 되죠. 자기가 써야 되니까. 여기 날인해서 제출하면 인장등록 신고서에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그 인장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변경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라? 7일. 며칠 이내 변경 등록? 며칠 이내 변경 등록? 7일. 그리고 인장을 등록했으면 등록 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라.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 쓸 인장은 막도장 쓰면 안 되고 관청에다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라. 자, 이걸 공부를 하면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할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오랜만에 하나 맞췄어. 휴식 갖고 할게요. 휴식 갖습니다.